동생 조건 씨가 징역 1년 법정 구속됐어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부장판사 김미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던 조건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4,700만 원을 명령했다. 근데요, 여기 이 타이틀을 단 언론들이 거의 99%입니다. 조국 장관 동생 법정 구속, 징역 뭐 1년 뭐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 사건은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조국 장관을 비리가 있나 없나 털다가 조국 장관이랑 아무 상관도 사실 없었던 그 학원의 경영 등에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던 조국 장관을 나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웅동학원을 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조건 씨한테 씌어진 혐의만 7개인데요.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혐의 중에 배임수재,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처벌법상 배임 2가지, 강제집행 면탈, 증거인멸 교사, 범인 도피 혐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범죄라고 알려졌던 것들은 전부 다 무죄가 됐고요. 총 7가지 혐의 중에 6개가 무죄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별건 수사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 별건 수사를 통해서 그중에 한 가지 검찰의 전략이었죠. 조국 장관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 개 11개의 제목을 걸어서 그중에 하나라도 유죄가 나오면 유죄인 것. 뭐 조국 장관이 뭐 어찌됐건 간에 뭐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글까지 발표를 했던데, 이것도 보면 자세히 보면은 7가지 제목 중에 6개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결국 반대로 말하면 사학을 운영하는 사람들 털면 이런 식의 비리 다 나옵니다. 다 유죄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조국 동생이라보다 그냥 웅동학원이라고 나와서 근데 굳이 조건이란 말은 안 나오고 이 제목 타이틀만 보더라도 조국 장관이 다 시켜서 있는 거고 웅동학원은 조국 장관이 뭐 관여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불리하게 만드는 거고 무슨 뭐 비리가 다 있다. 또 어저께도 정경식에도 쓰러졌지만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 쪽이 민주 쪽에 있는 세력과 결국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모든 것까지 털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러면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지금 뭐 공사 대금 채권은 허위 채권이 아니다라든지 막 그 당시 언론에서 웅동학원 관련해서 마치 조국 장관 여기에 관여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선동을 해댔죠. 선동 수사, 선동 정치, 이게 사실상 그렇게 희생이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동생한테 굉장히 미안한 상황이긴 하죠. 근데 과연 이렇게 털어서 안 나올 학원이 우리나라에서 사학재단이 몇 군데나 있을까라는 게 있고, 지금 국회에 있는 사학재단을 한 번씩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좀 전에 한라인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왜 하이라 씨 얘기를 하면서 최수종 하트 하이라라고 쓰냐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건도 사실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사건인데 제목에는 무조건 조국 동생이라고만 되어 있고 내용에도 계속 조국 동생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조국 전 장관님과 이걸 엮겠다라는 내용밖에 안 되는 거라서 네, 화가 나네요. 그 저번에 그 학교 법인 상대로 해가지고 51억 상당의 채권을 취득했다. 그래서 뭐 공사 계약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가장 큰 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가장 핵심인 것들은 아예 무혐의에 가까웠고요. 막 별건으로 뭐 김원옥 할머니가 그 치매였는데 치매인 분의 상금을 반을 가로챘다 이렇게 걸고 있잖아요. 근데 미친 거 아니에요? 정변 지금 뭐해? 내가 공부하는 거 미리 줬잖아. 말을 못하고 있어, 변호사가 돼가지고 지금.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고 있는데 왜 제가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지 이제 그건 해봐요 이제. 그러니까 그 조국 장관님 우리 사태를 쭉 둘러보면 맨 처음에 산호맹 사태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 산호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논문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털다 나온 게 이 웅동학원에 대한 비리 문제였거든요. 이 비리 문제가 지금
사실 7개 중에 6개가 무죄가 나왔다는 건요. 이게 얼마나 이렇게 무리한 기소였는지를 보여줘요. 이 정도면 거의 그 공소 유지에 실패한 거거든요. 그치. 공소 유지에 실패한 건데 사실상 학교 운영에 있어서 어떤 금전적 비리가 있다. 혹은 뭐 조국 장관님과 연관될 수 있는 모든 고리들은 다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왜 여기에서 입을 이렇게 다물고 계속 보고 있었냐면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조 씨가 1차 소송을 제기한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채권 소멸 시효 만료를 앞둔 2017년 다시 2차 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앞선 배임 행위의 차후 행위에 해당돼 별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한 이유다라고 하는데 1차 소송을 제기한 게 왜 배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는지 도통 근거가 없어요. 물론 이제 결국 무죄가 났으니까 그 뒤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법률가로 봤을 때 조 씨가 1차 소송을 제기한 걸 왜 배임 행위로 인정을 했는지 아니면 설사 1차 행위가 배임이다 하더라도 2차는 무죄다 이렇게 나간 건지 판결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검찰은 공소 유지에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죠, 이거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기사만 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미리 드렸거든요. 공부하라고. 예. 자, 어쨌건 이 혼나야 돼. 그러니까 웅동학원 비리는 마치 조국 장관과 엄청나게 연관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상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내 모든 사람들이 다 들다 보니까 결국 조국 장관 동생도 여기에 사실 휘말린 거라고 일단 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언론들은 모든 타이틀을 한번 보세요. 7개 중에 6개 무죄라고 타이틀 단 언론이 몇 개나 있는지. 대부분 다 마치 죄목이 총 7개 중에서 6개 무죄라는 것은 사실 숨기는 듯한 느낌이고 그중에 하나 유죄 나왔으니까 유죄야. 조국 내 가족은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들이야를 말하고 싶어하는 보도가 오늘 쏟아져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범죄 행위를 실드칠 생각은 없어요. 오늘 조국 장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사과문을 올리셨던데 어찌됐건 죄송하다 이런 취지로. 근데 그렇게 털어서 죄가 안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 다 포함해가지고. 또 제가 한 가지만 부연 설명하자면 그때 당시에 우리 동생분께서 그 수술을 받으시면서 아마 구속영장 한 번이 기각이 되고 수술 관계 문제 좀 드러나고 그리고 나서 2차 구속영장에서 아마 구속이 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 정도 범죄가 과연 구속을 해서 수사할 범죄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을 해서 이걸 재판을 했어야만 하는 이게 중대 범죄인가 하는 데는 좀 아쉬움이 좀 남네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은 하지만 우리가 늘상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검찰의 어떤 과잉 수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딱 그거 아닙니까? 표적 수사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무슨 죄인가는 받아내야 되는 이 무슨 짐승 같은 하이에나 같은 이런 자들의 이런 위치에 있는 이상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식의 검찰 권력의 피해를 볼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사람들이 이제 자기 쉴드 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봐 죄 있잖아. 죄 있는데 뭐 아마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등에 관해서도 지금 재판하는 짓거리를 보면 뭐 11가지 죄목들 중에서 분명히 한두 건은 유죄를 비슷하게 낼 거예요. 그러면 언론들이 나중에 정경심 유죄, 조국 유죄 이렇게 낼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일종의 학습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윤미향 건은 또 얼마나 나라를 난리쳤습니까? 한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조국 장관 내는 거의 1년이고 집중적으로 제기됐던 건 4개월입니다. 그 와중에 지금 조건 씨는 이 상태에서 지금 7개 중에 6개 무죄 받기도 힘들어요, 사실.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 검찰 입장에서는 얼마나 털어댔겠어요. 탈탈탈 털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7개 중에 6개가 무죄 나왔다고 하면 스스로 나는 이 검찰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봐! 한 개 유죄 나왔잖아. 그리고 법정 구속됐잖아. 우리가 맞았잖아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참 수사는 제가
1년 전부터 늘 했던 이야기인데 수사는 혐의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이렇게 탈탈탈 털어가지고 너는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죄가 있고 7개 8개 죄목을 붙여서 재판을 넘겼는데 결국 하나밖에 소송이 유죄가 인정이 안 됐다. 저는 이런 거는 정말 재판부에서 공소 기각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잘못한 게 있어요. 이게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던 건 당연히 잘못한 거죠. 당연히 잘못한 건데 국가가 어떤 개인이 이렇게 털어가지고 범죄인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일반 국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범죄를 안 저지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게 말 그대로 사회를 살아가면서 항상 이렇게 늘 올바르게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어떤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은 다르지만 무의식적으로 그 법을 어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어긴 어떤 대상에까지 사람을 하나를 탈탈탈 털어가지고 죄를 몇 개 만들어서 기소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는 어떤 순간에 어느 누구라도 범죄자를 만들어서 재판에 넘기고 구속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재판부에게 영장을 심사할 권리를 주는 거고 사람을 재판할 권리를 주는 거고 공소 기각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까지 수사를 하면 국민들이 이건 너무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공소를 기각해라라고 하는 건데 좀 야무지게 공소 기각을 좀 내는 그런 판결을 좀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요즘에 검찰 개혁의 두 쌍두마차가 조국 장관님하고 우리 추미애 장관님이 있잖아요. 요즘에 추미애 장관님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근데 추미애 장관이 지금 완승하고 있고 야당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말도 안 되는 걸 하는데 오늘 이걸 가지고 해서 다시 이들은 또 반격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계속 스크래치를 내서 검찰 개혁이 하면 안 되는구나.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심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가 지금 며칠째 얘기하고 있는 우리 근처에 있는 제주 생고기 식당 이야기한 비슷한 뭐가 있냐면 실제로 그 경찰서하고 구청에 통화를 해보니까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건 좀 무리가 있는 행정이다 해보니까 실제로 영업시간 9시에서 1분 지났을 때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9시가 넘었는데 손님 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한 게 9시 11분이에요. 그 한 건 딱 위반한 걸로 영업정지를 14일을 때렸어요. 근데 그 구청 직원이랑 통화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법을 어긴 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조국 장관 동생처럼. 그래서 속으로 그 이야기는 아직 못했는데 그 말을 내가 할 걸 못했는데 그 구청 직원 로봇처럼 답했던 직원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어차피 1분이라도 그 지침을 위배한 게 맞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길래 이 사람은 그러면 신호위반 한 건도 안 할까요? 말하자면 어쩌다 보면 무단횡단 한 번도 안 할까요? 근데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는 것은 실제로 있잖아요.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야 되는 건 진짜 권력형 비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권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뭔가 모범이 돼야 될 사람들이라서 죄를 대부분 유럽의 선진국들은 그런 식이거든요. 그걸 잘 지켜야 될 사람들이 안 지켰을 때 더 법을 판사가 더 엄하게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일반 보통 서민들 같은 사람들한테는 법의 적용이 뭔가 법에도 따뜻함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영업시간 1분 지나서 신고 전화가 왔는데 경찰이 도착한 건 11분. 그 한 건만으로 14일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느낌이 문득 들더라고요. 원래 법이나 국가는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진 자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국가를 만들어서 그 국민들이 국가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법과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졌겠습니까? 자본주의가 그거를 좀 심화시키긴 했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 그것은 국가의 역할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국가 울타리 좀 치워버리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되잖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법을 이딴 식으로 적용해서 조국이 싫으면 검찰이 조국 동생이든 조국 부인이든 조국 딸이든 조국 아들이든 다 털어. 그래가지고 몇백 개를 걸어놓고 그중에 하나 나오면 유죄. 조국 내 범죄 저지른 건 맞네. 이런 법을 적용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법은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라고 하지 준법주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법을 지켜야 되는 대상 국민이 아니라 국가예요. 국가.
국가라는 절대 권력을 국민이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존재하는 게 법이에요. 국민 보고 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는 그게 법치주의가 아니에요. 국가가 법을 지키는 게 법치주의고, 말 그대로 법은 국가를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침입적 행위를 할 때는 법에 근거를 해야 되는 거고, 법에 근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도를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국민을 보호하는 게 법이거든요. 근데 법의 허점이나 일부 미비한 점을 이용해서 국민을 공격하게 되면 그거는 진정한 법치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법치주의를 강조를 하는 거고, 왜 국가가 어떤 식으로, 왜 권력형 범죄를 더 엄단을 해야 되는지가 그런 부분에서 나와요. 왜? 그 권력을 가진 자는 곧 국가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좀 과도한 법의 적용과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나라 예. 재판부가 좀 자신 있게 이런 거는, 야,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이거는 너네들이 수사를 잘못한 거야 하고 공소 기각을 날릴 수 있는 좀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진짜.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님, 그래도 사과하잖아요. 죄송하게 됐다. 사실 별건 수사가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지켜봅시다.